안녕하세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저희 엄마의 위대함을 느끼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동물 학대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니 문득 4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크게 뒤바꾼 제 일생일대의 사건 말이죠. 저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말 못하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또한 우습게 알던 한 인간의 최후를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제 가정사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제가 3살 때 저와 2살이었던 남동생을 두고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때문에 저는 친엄마의 얼굴을 사진으로 본 것 말고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동생을 끔찍이 아끼셨죠. 그리고 2년 뒤 제 나이 5살에 아버지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바로 제가 평생 엄마라고 부르던 단 한 사람, 저를 눈물로 키워주신 저희 엄마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살던 엄마는 전 남편에게 맞고 살다가 전 남편이 바람이 나서 쫓겨나듯 이혼했었는데 이혼한 후 일하던 식당에서 회식 때문에 자주 왔던 아버지와 인연이 되어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자식을 가지고 싶었다던 엄마는 저와 제 동생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크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고부 사이였는데 재혼한 지 1년 뒤 엄마가 막내 남동생을 낳았을 때부터 할머니는 갑자기 엄마를 경계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멈 너, 네 자식 생겼다고 애들 차별하고 구박하는 거 아니지? 저 안 그래요 어머님. 저 선영이랑 재혁이 우리 영훈이처럼 똑같은 제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달랐던 어린 2 남동생과 말이죠. 저와 큰동생을 예뻐하던 할머니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떠올라 바짝 날이 서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하필 우연스러운 상황들이 겹치며 할머니의 엄마에 대한 오해는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엄마는 저와 제 동생에게 여전히 잘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 할머니의 구박에 마음 여렸던 엄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셨지만 할머니는 유지부동이셨죠. 내 계모도 우리 아버지 앞에선 우리한테 세상 착한 계모인 척했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선영이랑 재혁이가 나처럼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떡해 해. 난 내 손주들이 더 중요해. 잘못된 행동이지만 할머니는 나름대로 혼자 저와 첫째 동생을 지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할머니 엄마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막내가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고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 댁에 잠시 놀러 가셨던 터라 집엔 저와 엄마 그리고 2 동생들 뿐이었죠. 엄마! 왜? 어머, 선영아! 저는 엄마 몰래 주방에서 과일을 놀다가 그만 손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서 막내를 재우고 있던 엄마는 화들짝 놀라 제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그대로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기 시작하셨죠. 정말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작고 마른 몸으로 7살이었던 저를 업고 말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엄마는 응급처치를 받는 저를 붙잡고 병원이 떠나갈 듯 우시더군요. 미안해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눈을 떼서는 안 됐는데 다 이 엄마 때문이야. 저는 찢어진 손을 꿰매야 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울고 있던 엄마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저 여기 공중전화가 어디 있죠?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만 집에 애들만 두고 와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께 얼른 전화를 드려야 돼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안절부절 못하며 막내를 안고 서성이던 할머니가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곤 엄마를 보고 놀란 마음에 타박을 하셨죠. 우리 선영이 괜찮니? 많이 다쳤어? 어멈 넌 정말 재혁이가 제 동생 옆에 잘 붙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어린애 둘만 집에 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었잖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했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선영이가 너무 울어서 순간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너 발은 왜 그래? 아, 병원에 뛰어가다가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상처투성이가 된 엄마의 한쪽 발을 말없이 바라보시더군요. 그날 할머니는 잠든 막내를 방에 눕히고 저를 살핀 뒤 대야를 들고 나와 엄마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소파에 엄마를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엄마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무턱대고 물댔다간 엄청 쓰라릴 게다. 그래도 이 더러운 건 닦아내야 약을 바르지. 내가 정말로 네 말대로 그동안 널 오해한 것 같구나. 저기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노망이 난 건지 이래서 늙으면 곱게 죽으라는 말이 있는 게야. 그날 이후 엄마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엄마에게 한 행동들을 속죄하기라도 하듯 엄마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엄마는 처음엔 그런 할머니 행동이 어색한 것 같았지만 이내 할머니와 함께 우릴 데리고 장도 보러 가고 가끔은 아버지에게 우릴 맡기고 할머니와 둘이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한번 마음을 열자 그제야 너무도 착한 엄마의 내면이 비로소 똑바로 보이셨다고 해요. 엄마를 그동안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한 자신의 꽉 막힌 마음이 어리석었다고 하셨죠. 어릴 적부터 마음 편히 나들이 다녀본 적이 없다며 세상에 가볼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데리고 다녀주마. 원래 그런 데는 엄마가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에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우리 삼남매를 단 하나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해 애를 쓰셨던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땐 학부모회까지 자진해서 가입하며 나중엔 극성 학부모 소리까지 들으셨죠. 나도 학부모가 된 건 처음이라 참 서툴렀어. 지금 생각하면 참 민망하구나. 하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는 짧았습니다. 제가 14살일 때 아버지는 지인에게 거액을 사기당하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지인의 말에 속아 재산의 대부분을 끌어모아 땅값이 오를 거라는 땅을 사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인이 돈을 전부 들고 튀었다는 소식을 듣던 날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만 쓰러지시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리를 털지 못하고 허무하게 눈을 감게 되셨습니다. 아들아, 이 늙은 엄마만 남기고 대체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야 했단 말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큰 슬픔에 빠져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시름시름 앓으셨습니다.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거의 없어진 터라 엄마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팔툴부 일을 시작하셨죠.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항상 할머니를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런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2년 뒤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만 두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왜 다 절 두고 먼저 떠나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다며 웅구대던 할머니의 관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화장된 할머니의 유골함을 받아들 땐 마치 유골함이 할머니의 얼굴인 듯 유골함에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며 흐느끼셨죠.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닷새 뒤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조금 더 쉬면 안 되냐는 제 말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엄만 괜찮아.
원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법이야. 엄마는 파출부 일을 하며 퇴근 후엔 갖가지 부업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집안일을 돕고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식구가 넷이다 보니 생활비는 줄줄 새나갔죠. 저는 엄마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 대학 안 가고 곧바로 취업할래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저 더는 못 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난한 부모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새벽에 신문 배달시키는 것도 가슴 찢어지는 마당에 공부를 왜 포기해? 너도 네 동생들도 다 마찬가지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죽은 너희 아버지랑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이 엄마를 죄인 만들 생각이 아니면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엄마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끔찍이 아끼던 엄마를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결국 사범대에 진학해 중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제 큰동생 또한 엄마의 뒷바라지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졸업 후엔 외국계 기업의 높은 초봉으로 취업을 했죠. 그리고 막내는 서울로 올라온 저와 큰동생과 달리 살던 지역에 남아 주방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다면서요. 저와 큰동생은 바쁜 서울 생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에 내려가 막내와 함께 살던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엄마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점심에만 짧게 식당 일을 하며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셨죠.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 32살에 4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페이 닥터로 일하던 수의사였는데 돈에 인색하고 출세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어렵잖아. 난 그래서 가난이 아주 지긋지긋해.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꼭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살자. 저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든 시절을 겪었기에 가난에 트라우마를 갖게 된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남들에겐 인색해도 저에겐 남편이 잘했었기에 저는 남편의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 뒤를 이어 결혼한 둘째는 일본 지사로 발령이 나서 일본으로 이사를 갔고 막내는 자기 식당을 차린 후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려운 결심을 해준 작은 올케에게 고마워 저는 엄마를 보러 내려갈 때마다 올케에게 꼭 몇십만 원씩 돈을 쥐어주곤 했죠. 사이 좋던 친정 식구들과 달리 시댁은 가족들끼리도 약간 편이 갈리더군요. 시아버지와 시동생 그리고 막내인 시누이는 참 온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제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우리 수의사 아드님 왔어? 어서 와라. 배고프지? 예 정이야. 네 큰오빠 왔으니까 얼른 밥 좀 차려라. 시모는 세상에서 자신의 큰아들이 최고인 줄 아는 분이었어요. 밖에서 멀쩡해 보였던 남편은 그런 시모의 대접 덕분인지 시댁에 가면 다소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더군요. 당연한 듯 시모와 동생들을 부려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말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제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넌 아내라는 애가 빠릿빠릿하게 남편 수발을 못 들 망정 어째 싫은 소리만 해대니? 너 설마 집에서 우리한테 집안일이라도 시키는 거 아니지? 집안일이야 각자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도 직장 다니랴 어린 우리 아들 돌보랴 몸이 나만하질 않아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 애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심지어 아끼다 못해 애 먹는 것까지 너무 아끼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즘 집에서도 완전 독불장군이라고요. 걔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 똑똑한 애가 괜히 지 자식에게 그러겠냐? 남편이 그러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아내 된 미덕이야. 시모는 큰아들 일이라면 말이 아예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위에 말했던 대로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구두쇠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부분을 몰랐던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결혼한 지 4년 뒤 자기 동물병원까지 차리자 남편은 운영에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며 더더욱 구두쇠가 되더군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들에게까지 너무 인색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내가 명품을 산다는 것도 아니고 애 신발이 전부 작아져서 인터넷으로 싼 신발 한 개 산 건데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이야? 당신 나처럼 이만큼 자수성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돈 10,000원 우습게 생각하다 그 10,000원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게 10,000원이 아까운 사람이 허구한 날 골프를 치러 다녀? 그것도 부자들 뒷공문이 조울조 쫓아다니면서? 당신 그 사람들 애완동물들까지 자처해서 당신 병원에서 다 케어해준다면서? 공짜로 예방접종도 해주고 호텔링도 다 해주면서 남의 애완동물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돈 10,000원도 아깝니? 내가 괜히 그래? 개천에서 난 용은 그래봤자 개천바닥 주신이야. 어떻게든 신분 상승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돈 들여가며 골프 배우고 그 사람들 골프 치는데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중엔 회장 사모도 있고 고위직 공무원도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서 계속 좋은 인맥 쌓으려면 그 인간들 애완견 똥꼬라도 핥아야 할 거 아니야. 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자하는 돈이라고. 당신 계속 그렇게 돈 귀한 줄 모르고 살 거면 어디 고생 한번 제대로 해봐. 남편은 끝내 아들의 10,000원짜리 신발을 반품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남편은 저에게 주던 생활비를 80만 원으로 줄여버렸죠. 집 대출금에 아들 키우는 돈, 새 식구 식비에 공과금 등 들어갈 돈이 태산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배째라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제 월급으로 사용해야 했어요. 너무 치사해서 남편과 확 이혼해버리고도 싶었는데 소송을 걸 만큼 큰 유책사유도 아닌데다 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없는 서름을 아들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아 저는 꾹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의, 또 고등학교 시절엔 아버지 빈자리를 여실히 느끼며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애매하게 악화된 채로 어느덧 결혼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해의 어느 날 저는 심장이 무너질 듯한 충격적인 소식을 막내에게 전해 듣고 말았죠. 누나, 얼른 여기로 좀 내려와줘.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엄마가 뭐가 어쨌다고? 울지만 말고 무슨 일인지 말 좀 똑바로 해봐. 평소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던 엄마는 집에 있던 도중 그만 급성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셨던 겁니다. 그것도 다들 일을 나간 시간이라 엄마는 저녁이 돼서야 작은 올케에게 뒤늦게 발견되었던 거죠. 그리고 작은 올케가 엄마를 발견했을 땐 이미 엄마는 숨을 거두신 뒤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황급히 며칠 동안 내려가 있을 짐을 챙겼고 학교에 부고 소식을 알린 후 남편에게 펑펑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심정지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좀 전에 영훈이한테 전화 왔어. 나 승찬이 데리고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까 당신도 병원 일 끝나면 얼른 내려와. 장모님이? 근데 나 못 가. 나 내일부터 지방으로 1박 2일 동안 골프여행 가는 거 알잖아. 저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모가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골프여행 소리가 나온답니까? 그것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지금 당신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골프여행을 가겠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사이라면서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차피 돌아가셨다며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서운해하겠어? 그리고 이번에 진짜 중요한 회장님 소개받기로 했단 말이야. 이미 죽은 사람 보러 가면 내 인맥에 도움이 돼? 거기 가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리고 자꾸 엄마 하는데 사실 장모님 네 친엄마도 아니잖아. 네 엄마 계모인데 내가 내 중요한 일정 빼면서까지 가야 돼? 에이, 기분 잡쳐서 원. 나 지금 진료 보러 다시 가야 하니까 끊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사람이 이기적이고 출세욕 강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저밖에 모를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제게 양해를 구한데도 화가 날 판에 죽은 사람, 계모를 운운하던 남편의 모습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절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보러 내려가는 내내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빈소를 꾸리고 상복으로 갈아입은 막내가 저를 보고 오열을 하더군요. 누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일본에 있던 큰동생과 큰올케는 조카를 일본에 있는 올케 부모님께 맡기고 다음날 급히 귀국해 장례식장으로 달려왔고 모두 모인 우리 삼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곤 격분을 했죠. 미친 거 아니야? 그 자식 누나랑 승찬이한테 쪼잔하게 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누나, 이래도 계속 매형이랑 참고 살 거야? 내가 미쳤니? 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혼할 거야. 내가 그딴 소시오패스랑 애까지 낳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딴 놈이랑 진지게 갈라서고 엄마 내가 모시고 살걸. 불쌍한 우리 엄마. 그날 저녁 시동생과 시누이는 못 가서 미안하다며 제게 조의금을 보냈고 여전히 오지 않던 남편 대신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문을 마치고 제게 남편 대신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널 볼 낯이 없다. 미안하다 어머마. 이혼할 거라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충분히 저를 이해한다며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간 늦은 시간, 조문을 올 거라곤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더군요. 가영씨.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2달 전 그만둔 여직원이었어요. 가끔 남편의 병원에 볼 일이 있어 갈 때마다 사근사근한 모습이 참 예뻐서 제가 종종 간식도 사다 주고 친하게 지냈던 직원이었죠. 예전에 뭔가 물어볼 일이 있어 번호를 알아두었었는데 제가 정신없이 부고 문자를 돌리다 그만 그 직원에게까지 문자를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장례식도 안 온 남편이 알렸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줄 생각을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해서 서운했는데 이리 와서 앉아요. 식사하고 가요. 그런데 가영 씨는 눈앞의 육개장은 먹을 생각도 않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눈빛이더군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연 가영 씨는 제게 남편의 엄청난 실체를 알려주었죠. 사모님, 저 사실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원장님 여기 안 오고 골프 치러 가셨다는 말 듣고 용기 내서 온 거예요. 사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요? 무슨 말인데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서울에선 언제 어디서 원장님이 절 감시하고 있을지 몰라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 저 사실 원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병원 그만둔 거예요. 원장님 진짜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호텔링하는 개들이 짖으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하라면서 조용해질 때까지 목 조르고 때리는 분이었다고요. 게다가 과잉 진료는 기본이었어요. 돈 많은 견주들 오면 검사한다면서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검사 비용 받고 있지도 않은 병을 들먹이면서 수술비 받고 괜한 생사를 째고 꿰매놓기도 했어요. 대단한 수술을 한 척 차트를 조작해가면서요. 예방접종 주사도 약값 아낀다면서 절반씩밖에 안 넣더라고요. 직원들이 있을 땐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한번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원장님 본 모습이 너무 잘 보였어요.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서 원장님 몰래 동물들을 챙겨줬는데 너무 끔찍해서 그만두자니 제가 그냥 그만둬버리면 얘들은 누가 챙겨주나 싶어 그냥 그만둘 수도 없겠더라고요. 원장님께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으셔서 마지막에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제가 신고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게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결국 그만뒀는데 동물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걸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그 와중에 사모님께서 부고 연락을 주셔서 저 진짜 어렵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 제발 원장님 좀 막아주세요. 제가 신고하자니 정말로 해코지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사모님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 너무 겁쟁이죠? 정말 죄송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곤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그렇게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인간이었으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걸요. 가영 씨는 사진과 영상 등 남편 몰래 수집했다는 증거들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펑펑 우는 가영 씨에게 꼭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곤 가영 씨를 돌려보냈죠.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인간과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발인이 끝난 후 저는 큰동생 부부와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동생은 아무래도 제가 걱정이 된다며 며칠간 서울에 머무르겠다고 했거든요. 동생과 올케는 몇 달간 해외 파견 때문에 비어있다던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동생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 저와 아들도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죠. 잠시 올케에게 아들을 맡긴 전 동생과 함께 짐을 싸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나오며 남편과도 결판을 내기 위해 말입니다. 당신 왔어? 큰처남도 왔네. 발이는 잘했어? 난 거기로 내려갈까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왔어. 황당하게도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동생을 맞이하더군요. 가영 씨에게 남편의 실체까지 들은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소름 돋았습니다. 제 동생 또한 그런 남편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피곤해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 끝까지 안 왔다고? 넌 세상에서 너만 제일 중요하지? 네 돈, 네 출세 말곤 자식한테도 관심 없잖아. 처음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괴물이 돼버렸니? 나 오늘 짐 싸서 이 집 나갈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또 유난이다. 괴물? 난 그저 뭐가 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잘 깨달으며 살았을 뿐이야. 나랑 내 부모 봐. 자식 잘 키워놓는다고 내가 부모를 호강시켜줘 뭘 해줘. 자식한테 돈 많이 써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당신이 나랑 제일 오래 살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적지만 생활비도 주고 하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깟 계모 죽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그럼 피곤해 죽겠는데 생판남인 당신 계모 불에 활활 타서 뼈가루 나오는 거 구경하러 갔어야 돼? 짜증나게 이딴 일로 뭔 이혼이야? 나 사회적으로 개망신시킬 일 있어? 뭐? 뼈가루 구경?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딴 말을 하고도 나랑 이혼하기 싫다는 말이 나와? 당신 우리 엄마 죽음을 그렇게 모욕한 거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끔 아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혼? 이런 일로 이혼이 되나 어디 해보자고. 변호사 끼고 어디 한번 싸워보자. 어? 이혼 얘기 당신이 먼저 꺼낸 거야. 난 당신한테 양육비고 뭐고 한 푼도 못 줘. 저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저를 하찮다는 듯 내려다봤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동생이 남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군요. 뭐? 왜 와? 아! 그리곤 손바닥으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쳐버렸어요. 제 동생이 등치가 커서 힘도 장난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뺨을 부여잡고 으으거리는 남편에게 제 동생은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쌍놈의 자식이 감히 누구 엄마를 욕되게 만들어? 너같이 뚫리면 다 입인지 아는 놈은 매로 그 입을 막아버려야 돼.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누나, 얼른 짐 싸서 가자. 제가 아들과 제 짐을 싸는 동안 동생은 남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한 방 맞고 기가 죽은 남편은 차마 동생에게 달려들지도 못하고 시근덕대기만 하더라고요. 그 뒤 저는 며칠간 동생과 지내며 아들과 함께 머물 원룸을 구했어요. 그리고 동생과 올케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엔 원룸으로 이사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며 또 하나의 거대한 복수를 시작했죠. 돈만 쫓는 동물병원 원장의 충격적인 실체를 고발합니다. 저는 인터넷의 대형 커뮤니티와 남편의 동물병원이 있던 지역의 맘카페에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가영 씨가 제게 알려주었던 남편의 끔찍한 실체 말이죠. 그 아래엔 가영 씨가 몰래 모았던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추가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글의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남편은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이걸 다 어떻게 한 거야? 사람 써서 당신 뒷조사 좀 했지. 요샌 사람 쓰면 CCTV도 해킹해주고 몰래 보안 뚫고 들어가서 증거 수집도 해주더라고. 당신 말대로 돈이 최고기네. 내가 당신 망하게 할 거라고 그랬지? 이게 시작이야. 우리 엄마를 모욕한 죄값 어디 한번 제대로 받아봐. 독하다 독해. 이래봤자 내가 망할 것 같아? 어차피 그래봤자 나 정도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사실 남편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전부 남편의 직원이 알려준 거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을 두려워하던 가영 씨를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가영 씨에게 전화를 걸까봐 미리 방어막을 쳐둔 거죠. 그리고 전 이런 문구의 피켓을 만들어 주말 내내 남편의 병원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과잉진료와 동물학대를 일삼는 동물병원은 당장 문을 닫아라. 그리고 문구의 아래엔 자극적인 증거사진 몇 개를 붙여 시선을 끌었죠. 저는 큰 소리로 병원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댔어요. 장모의 죽음보다 골프 치는 것이 먼저인 수의사가 과연 동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동물병원의 실체입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고픈 마음이 먼저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건 더 이상 피해를 입을 동물들이 없었으면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남편 같은 사람이 수의사랍시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일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죠. 남편은 저를 보고 기함을 하며 달려나오더군요. 당신 미쳤어? 당장 안 가? 누구 진짜 망하게 할 일이 있어? 내 말 너 귓등으로도 안 들었니? 내가 당신 가만 안 둔다는 말 허투루 들었나 봐? 병원 손님들 보기 전에 빨리 가라고. 경찰차 타고 싶어? 제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자 남편은 정말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훈방 조치가 된 저는 굴하지 않고 그 주 주말에도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여새째 진을 치고 있자 남편은 결국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졌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도 지금 잔뜩 퍼져서 항의 전화가 장난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이혼해 줄게. 양육권, 친권 다 주고 당신한테 유리하게 협의혼 해준다고. 혼자 애 키우려면 당신도 돈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사실 마음 같아선 몇 달이고 계속 시위를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6살밖에 안 된 아들을 주말마다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아이를 부탁했는데 계속해서 저와 떨어져 있자 아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 글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잘 사는 동네에다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 엄청난 관심이 쏠린 거죠. 저는 그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이혼이 마무리된 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부터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뒤에 신고를 해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끝내 남편은 벌금형으로 그치더군요. 안타까웠지만 법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반전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의 동물병원은 손님이 전보다 반의 반도 안 되게 줄은 상태였는데 제가 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엄청난 일에 휘말리고 말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인맥 기억하시죠? 어떻게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남편이 그들의 반려동물들을 자처해서 관리해줬던 일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가영 씨가 찍은 증거사진에 있던 동물들 중 하나가 큰 기업 사모님이 애지중지하던 강아지였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를 맡겼던 사람들 중엔 고위층 공무원도 있었으니 남편에게 잔뜩 화가 난 그들은 제 신고와는 별개로 남편을 탈탈 털어 끝내 탈세를 잡아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말이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손님도 떨어지고 소문도 최악인 와중에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생겼으니 맨정신으로 배기겠습니까? 잔뜩 술에 취한 전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징징대더라고요. 난 완전 망했어. 끝났다고. 병원 내놨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심지어 나 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맞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날 때리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그 사모님이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신고할 거면 어디 한번 해보래. 신고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날 가만 안 둘 거라고. 난 무서워서 오줌 쌌어. 나이가 40 중반이나 돼서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애초에 당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안 저질렀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그렇게 인맥 하더니 오히려 그 인맥 덕을 내가 봤네. 당신같이 생명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은 수의사지 못하게 막는 게 100번 맞는 일이야. 돈거리더니 돈으로 망해서 아주 꼴 좋다. 끊어. 참으로 처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엔 제 친정엄마의 장례식 때도 연락 한 통 없던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네가 뭔데 잘난 내 아들 인생을 그렇게 시궁창으로 쳐넣어. 창창한 내 아들 미를 네가 다 망쳤어, 이 썩을 거사. 제가 망쳤다고요? 아줌마, 제가 예전부터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전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차마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속 시원히 말해드릴게요. 그 인간이 그렇게 된 건 다 아줌마 탓이에요. 자식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오냐오냐 키운 아줌마가 아들을 범죄자의 소시오패스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엄한 이혼한 며느리 잡을 시간에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린 후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이후 저는 비록 아이 문제 때문에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할 수는 없었지만 어차피 중요한 이야기면 문자라도 남길 테니 밤마다 걸려오던 남편의 전화를 전부 다 무시했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간 제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게 잘 살라며 저와 손주의 행복을 빌어주셨고 시동생과 시누이 또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로 저와의 인연을 정리했죠. 이혼 후 저는 아들과 다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고 저는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제 아들 또한 남편과 딱히 교류도 없었고 남편의 소식을 들을 인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통해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4년 전 제게 남편의 실체를 알려주었던 가영 씨였어요. 가영 씨는 결혼을 하며 남편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더군요.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한국 떠나기 전에 사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때 제 비밀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병원 문 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혹시 원장님 최근 소식 못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한국 지인들한테 연락 드리던 중에 그때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원장님, 아니 그 인간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인간 다른 지방에 다시 동물병원을 열었었나 봐요. 근데 대박인 게 그 증거 사진에 있던 강아지 주인인 기업 사모님 있죠? 그 사모님이 그때까지도 그 인간을 주시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지역 커뮤니티에 그 인간 실체에 대해 다 까발리고 또다시 사람들 대동하고 그 인간 찾아가서 2번 다시 어디서 수의사 행세할 생각하지 말라고 엄청 무섭게 으름장을 놨대요. 또 걸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그 병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손님도 없으니까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그 인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었네. 근데 가영 씨는 그 사실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말해준 그 직원이 지금 일하는 동물병원에 그 사모님이 자주 오신대요. 그 직원한테 그 사모님이 직접 말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절대 수의사 행세 못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이럴 때 보면 확실히 돈 있고 힘 있는 게 좋긴 좋아요. 그죠? 참 통쾌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그놈 인생도 인생이지만 무엇보다 그런 무서운 인간이 더 이상 수의사 노릇을 못하게 된 것 같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양반은 못 되는지 가영 씨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번호로 말이죠. 번호 뭔데? 바꿨어? 당신이 하도 내 전화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휴대폰 좀 빌렸지. 여보, 우리 승찬인 잘 지내?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4년간 신경도 안 쓰던 아들 안부는 갑자기 왜 물어봐? 나 당신 소식 다 들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데다가 또 동물병원 열었다가 기업 사모님 활약으로 망했다며? 꼴 좋다.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의사를 해? 제발 양심 있으면 어디 가서 수의사 소리 하고 다니지도 마. 내 소식 들었다고? 어떻게? 아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얘기 다 알면 얘기하기 빠르겠네. 여보, 나 돈 좀 빌려줘. 나 이혼할 때 재산 많이 양보했잖아. 그거 다시 나 좀 줘. 나 다시 차린 동물병원 죄다 대출이었단 말이야. 그 여자 때문에 앞으로 개원은 꿈도 못 꾸고 수의사회 소문도 싹 다 퍼져서 헤이닥터 일도 안 구해져. 어머니가 돈 빌려주려고 해도 아버지가 결사반대하시고 동생들은 아예 내 연락도 안 받아. 나 이러다 정말 신용불량자 될지도 몰라. 여보, 나 우리 승찬이 아빠잖아. 당신 자식 아빠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야겠어? 애를 위해서라도 나 한 번만 딱 도와줘. 어? 내가 미쳤니? 네가 승찬이 아빠라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수백만 원씩 벌면서 자기 자식한테 돈 10,000원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니? 그리고 네가 부모로서 애한테 뭘 해줬어? 너 돌아가신 우리 엄마 계모라고 무시하고 까내렸지? 계모인 우리 엄마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헌신했는데 넌 친아빠라는 놈이 남보다도 못했잖아. 심지어 제 부모에 대한 공경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부모라는 이름을 들먹여? 꺼져. 네가 그렇게 학대하던 동물들이 느꼈던 고통만큼 아주 평생 지옥에서 살아봐라. 너 같은 돈벌레한텐 돈벌 구멍 막고 거지처럼 살게 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일 테니까. 그게 전 남편과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르는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남편 읽게 뻔했던지라 저는 그 전화들을 일절 받지 않았죠. 아마 그놈은 지금쯤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디 고시원에라도 들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시모가 끝내 시아버지 몰래 전 남편을 도와줬을지도 모르지만 퍼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니 결국 아나무인인 두 모자는 쌍으로 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전 남편은
자신이 그렇게 줬던 돈과 인맥에 의해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신고하면 가만 안 둘 거라던 가영 씨에 대한 으름장을 그대로 돌려받아 몰락의 활용 점정을 찍은 셈이죠. 인생은 언젠간 꼭 주는 대로 돌려받는 법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톡톡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빠에 대한 정이 별로 없던 저희 아들은 지금 굉장히 귀여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본 외삼촌도 작은 외삼촌네 와? 그럼 외할머니 기일인데 당연하지. 아싸! 저번에 일본 외삼촌이 일본 장난감 사다 준다고 했는데. 우리 삼남매는 다른 날은 몰라도 꼭 엄마의 기일에만큼은 막내의 집에 다 같이 모이곤 합니다. 두 동생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특히 난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막내 부부는 드디어 시험관 시술에 성공해 작년에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마음씨도 얼굴도 고운 작은 올케를 닮아 얼마나 예쁜지 벌써부터 막내는 딸 바보가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여전히 돌아가신 엄마를 추억하며 엄마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과거가 다사다난했던 만큼 저는 앞으로는 아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물 젖은 나날 속에서도 우리를 잘 키워내 주신 엄마처럼 저도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혹시 엄마가 자신처럼 딸인 제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늘에서 속상해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행복을 찾아 이혼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딸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엄마의 장례를 계기로 그놈의 실체를 전부 알게 되었으니 그저 엄마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오랜만에 엄마의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따라 엄마가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에게 짧은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기곤 이만 사연을 마칠까 해요. 엄마, 그곳에선 편안하세요? 아버지랑 할머니도 모두 만나셨나요? 엄마,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식탁에 머리를 찧어서 찢어졌는데요. 정말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어린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엄마 생각이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부모가 되었어도 전 엄마만 생각하면 자꾸만 어린애가 되네요. 엄마, 저는 저희 아들을 지켜내며 아주 오래도록 살다가 천천히 그곳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세 분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 그럼 모두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